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져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을 다 잘해갖고 미국한테 다시 갖다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드러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있죠. 이제 되게 전략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 주도주가 좀 더 크고요. 실만전자가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엔터에서는 하이브, YG,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와 APR, 그다음에 면세점에서는 롯데쇼핑 이렇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또 국장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화랑이 오면서 여러모로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 따라서 또 반대로 지금 또 리스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죠. 빈센트 위원님 모시고 최근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네. 이제 빈센트도 이제 네. 활동하시고 김도원 또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하시고. 네, 부익남TV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빈센트 활동명으로 인플루언서 할 때 나왔다가 이제는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증권에. 네, 신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 요즘 좋잖아요. 분위기. 그 뭔가 이 증권사 분위기도 좋고 뭔가 지금 증권 시황도 좋고 뭔가 타이밍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치색을 차치하고 네. 국장이 좋아질 때가 왔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보통 우리가 베팅이라는 걸 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걸잖아요. 직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는 주식시황, 국내외 주식시황 애널리스트로 담당 영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좋게 본 어떤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고 있다, 작동. 다만 기대감은 조금 경감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 국장이 좋았을 것 같냐라고 보면 뭐 한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워낙 뭐 우리 전문 용어입니다. 쩔어 있었어요. 국장이. 그렇죠. 글로벌리. 이렇게 큰 문제가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억눌러 있었다라는 것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많이 싸졌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떠한 분수령과 계기가 된다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근데 진행 과정에서 쭉 보면 아시는 것처럼 6월 달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말로 상법 개정, 뭐 세법 개정, ING 가능성, 그리고 더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는 건국 이래 가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재분배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위기 때마다 있었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어쨌든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한 번은 건드려보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망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는 것은 금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환율이 중요해진 시대 또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때는 가계가 워낙 취약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황금 비율은 모르겠어요. 지금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80%인데요. 그게 70이 적당한지 60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쏠림이 있는 것을 바꾸자.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근데 이 동산 중에서 아마 1년 전에 정책이 폈다면 묻지마 서학개미 미국 주식이었을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동산 중에서도 국내 주식을 상당 부분 의미 있게 가져가 보도록 정책의 방향성이 섰다. 그러면은 그게 생각보다 그 임기 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당선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엄청 전격적으로 막 촥촥촥 되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되나 보다 했는데 최근은 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어떤 변화의 어떤 수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제가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하는 시대 5,000p. 근데 사실 6월달만 하더라도요. 상법 개정 3%를 바로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5,000p 정말 가시권에 있다. 이러다 금방 가겠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이 왕창 사고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 1등이 턴어라운드 되고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 배당을 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6억 원의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이 들어왔어. 야 이건 진짜 5,000p 가겠다. 라는 기대감이 컸다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7월 말인데요. 일부 기대감이 퇴보되고 있다. 왜냐하면 뭐 곧 아마 업로드 할 때쯤이면 정말로 적시성 있게 세법 개정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세법 개정이 배당을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해 준다. 너무나 퍼펙트하게 좋았죠. 왜냐하면 배당을 하라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나오는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겠다. 기존에 50억 원, 코스피 1%에서 이제는 10억 원. 그러니까 요건이 하향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금으로 또 벌어서 다 내겠구나. 더구나 대주주가 되면 국내 주식을 할 메리트가 살짝 없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주식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주주는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대주주가 되는 거다. 좋죠. 큰 주주가 되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반대급부로 세금이 그렇게 많아진다.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처음에 있었던 5,000피 이러다가 진짜 금방 가는 거 아니야? 에서 이제는 조금은 앞에 험난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도 이제 또 이제 차근차근 좀 해보고요. 네. 우선은 지금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막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관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네. 협상. 네. 그리고 이제 이게 8월 1일까지 유예를 해놨는데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이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좀 예상이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큰 기조, 네. 관세 협상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첫째 중요하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승전 미국으로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관세율을 낮춰주고 유럽 같은 경우에 관세율을 낮춰주면서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이상의 큰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한국은 이렇다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엠바고 등등을 보면 한 15% 관세율로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소를 지어진다든지 등등등 LNG를 산다든지 그러면 트럼프 즉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선부가 후 협상 여기 협상은 리쇼어링이었구나 즉 네. 미국으로의 투자였구나라는 게 가장 큰 얼개 쪽에서 중요하고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첫 번째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100% 200% 아니면 50% 되게 변수가 많았는데 8월 1일 이후로 물론 중국은 또 90일 정도 연기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보다 특히 한국의 같은 경우 15%로 관세 합의가 된다면 자유무역 협정 이후에 0%에 준하는 실질 실효 관세가 0%에 가까웠거든요. 네. 즉 안 내다가 이제 모든 제품마다 15%를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관세에 적응한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네. GDP의 0.4% 정도의 영구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실은 뭐냐면 기업으로 따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네. 따라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 해소는 오케이. 하지만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져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특히 이제 기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네. 뭐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래도 뭐 좀 경중을 따진다면 좀 나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좀 불리한 게 좀 많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 네. 미국의 노출도가 큰 기업들, 특히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주가는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50% 관세 때린다는데 아니면 25% 때린다는데 바짝 졸았다가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기었죠.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하는 거 보니까 관세를 깎아준대 라고 해서 최악의 경우는 모면했구나 라고 일부 반등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실제 네. 7월 말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6% 7% 단위 기준으로 상승하는 시세가 종종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는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 네.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 제품의 매출이 상당 부분 큰 업종과 기업들은 부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협상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한 투자도 있지만 네. 뭐 시장 개방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맞아요. 오늘 제가 아까 기사 보니까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네. 개방해야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하는데 반대로 뭐 직격탄을 맞는 업종들도 있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글쎄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매드카우 사태 그러니까 네. 미국의 미친 소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소고기 완전 시장 개방 또 디지털 영역도 시장을 개방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럼 지금 미국이 뭐가 가장 아킬레스건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협상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조선소 지어주고 미국의 LNG 즉 에너지 사주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서 이 부채 36조 달러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과거에 미국 국채를 글로벌리 가장 많이 사줬던 중국이 손절한 지가 한 5년 정도 흘렀고요. 그의 빈자리를 일본이 메이크업했죠. 아마 한국한테 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고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한국 우리 국채 사줘. 네. 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준다는 거는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자산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협상이라는 거는. 네.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방향성으로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한테 무역 수지 흑자를 크게 번 다음에 네. 과거 미국과 중국처럼 윈닝 크로스가 된다.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를 다시 한번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이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으나 지금 리쇼어링의 가장 끝자락에는 한국의 완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미국으로 하는 것 물론 별도 법인으로 우리가 잡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전과 우리가 미국한테 장사를 잘해서 그 이문으로 남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어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을 다 잘해갖고 뭐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브라질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다 산 돈을 갖다가 결국 미국한테 다시 갖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이득이 결국에는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이제 네. 결국에 미국은 다 이제 돈을 받아가는 네. 이 구조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달러도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일 거고 네. 여러모로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걱정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경제 규모가 좀 작더라도 네. 무역 수지로만 보면은 일본보다 더 번다.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많이 요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상 많이 요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다시 조선 우리나라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그중에 조선이 또 주가가 좋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계속해서 미국에 낙후돼 있는 조선소를 한국의 플레이어들이 가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진정한 리쇼어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뭐 국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거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지금 뭐 급하니까. 급하거나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국채니까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선 아니면 이 국채 금융 쪽에서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선한테는 좋은 건가 이게? 좋죠. 아, 조선은 좋은 거예요? 네. 실제 주가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4월 28일 날 재입사했는데 네. 하고 한 달 만에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안보 자산입니다. 네. 안보 자산 선점하면 우리는 생존한다. 근데 그 안보 자산은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패권국이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수하는 자산,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게 안보 자산인데요.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과거에는 원유였어요. 네. 그래서 사우디와의 100년 협약이라는 게 있었고 따라서 미국은 사우디에게 무한정 서포트를 해줬죠. 그것을 저는 보고서에서 키다리 전략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한히 주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네. 지금 미국은 과거에 안보 자산을 관리하는 두 가지 전략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키다리 아저씨 전략. 사우디에서 했던 것처럼. 네. 지금 한국이 조선한테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필요하죠 지금. 네. 근데 미국 스스로 당장 할 수 없어요. 그걸 갖고 있는 국가와 산업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네. 사우디한테 원유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한국의 조선 배 등등을 인프라 등등을 공급받기 원하겠죠. 그리고 무한 서포트를 해줄 겁니다. 네. 조선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원하냐? 지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보면 미국에서 그 안보 자산하고 준할 수 있는 원유와 준할 수 있는 셰일 혁명이 터진 다음에 네. 미국이 더 이상 사우디가 필요 없어진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에게 먼 미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필요하니까 조선소, 한국의 조선에게 대한 러브콜을 보내겠지만 얼마 머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와 손절. 왜냐하면 네. 미국이 그만큼 조선소가 다시 한번 스스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할 때 무한정 전략적으로 잘 협상해야 된다라는 것도 과거 역사의 교훈이다. 그렇지만 뭐 조선도 결국에는 이제 인적 자원으로 이제 장기간 어쨌든 그 기술을
경험을 하고 습득을 해야지만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단순히 뭐 금융처럼 뭐 돈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주식으로만 보면은 나쁘진 않다. 당장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라는 게 탄생한 거죠. 네. 지금 엄청 비싸지만 또한 이런 거죠.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년에 조선이 뭐 HD 현대해양 같은 거 네.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물건이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딱 규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벌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깰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1년에 10개 만든 거를 3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로에 있는데 미래가 밝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요 협상 요 가운데 엄청난 셈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아마 1년에 10개 만들 걸 30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똑같이 10개 만들더라도 고부가 가치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어쨌든 한국의 이 조선 업종이 정말 한 20-30년 만에 다시 빅사이클이 도래한 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국의 서포트를 등에 업고 네. 확실한 좀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그 군함을 네. 이제 제작하는 걸 보니까 뭐 수십 척을 제작을 하는데 네. 뭐 항모도 나오고요. 1년에. 근데 미국은 뭐 군함을 지금 거의 못 만들고 뭐 그러고 있다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너무 네. 낙후돼서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빈자리를 사실은 가격 논리만 따지면요. 중국한테 러브콜을 보내야죠. 가격 논리만 그렇죠. 따지면. 가격만 보면. 네. 그런데 패권 경쟁 시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이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나토 회의에 가서 GDP의 3% 아니고 5%까지 국방비를 자주 국방으로 넓혀라. 네. 그런데 미국이 예전처럼 다 해줄 수 없다. 왜냐? 내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다. 지금 정부 부채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하되 미국의 물건을 시스템을 국방을 사지만 우리의 우방국 거를 같이 사줘라.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의 국방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의 수혜주가 된 원인 중에 하나다. 방산은 미국의 방산 업체랑 경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경쟁을 일부 하겠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미국이 파는 것은 뭐 아이언돔, 이스라엘 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되게 팔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팹리스,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설계 시스템을 팔려고 하고요. 그 안에 파운더리 비슷한 제조는 한국의 방산, 뭐 풍산 등등, 네. LG 넥슨 등등의 그의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 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여기에 이런 질문은 이제 8월이잖아요. 네. 8월은 살짝 계절적으로 조정 국면이 평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2000포인트 후반부터 3200포인트까지 빠르게 들어올렸던 1등 공신인 주도주, 네. 조선, 방산, 원전 네. 꺾이는 거냐? 조정받을 때 아니면 다시 한번 재도약할 때 주도주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거냐 여기에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마다 이제 하우스별로 사람별로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이 되게 약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정이 온 다음에 2차 재도약을 할 텐데 그때는 기존의 주도주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작이 관세 협상의 어떤 타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뭐 추가 투자나 이런 것들 네. 이게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그 지금 부채가 너무 크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높고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국채를 뭐 다시 한번 새로 신규 이제 갈아타려고 해도 너무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리라도 좀 낮춰주면 좋겠다 해서 뭐 파월 막 맨날 비난하고 뭐 멍청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근데 지금 또 금리는 못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결정되는 것일 수 있고요. 또한 잠재 성장률과 아웃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또한 국채 수급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네.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어요. 특히나 장기물은 더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기물이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미국 같은 좋은 나라한테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이건 너무나 럭키박스지. 네. 이건 사야지.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하는 대전환의 패러다임 시프트 쪽에서 미국 신용등급까지 강등되고 부정적으로 전망도 바뀌고 달러 가치도 예전만 하지 않고 도대체 미국 자산에 미국한테 지금 당장 패권국이니까 뭐 2, 3년은 괜찮겠지. 하지만 얘네들한테 30년, 50년 우리가 베팅할 수 있어? 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국채에 대한 수급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줘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죠. 전통 자산가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비트코인의 이 내재 가치를 해결해 줄게요.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으로 거기에 준거 자산, 즉 준비 자산으로 법정화폐인 달러 아니면 국채를 쓰세요. 다만 요 지니어스 액트법도 거기에 일환인데, 근데 그 국채 중에서 장기물까지 가고 싶지만 장기물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단기물 91일 이하의 단기물을 사세요. 즉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의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네. 국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이퀄 금리 하락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장기물은 금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차 수순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냐? 국채의 수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한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죠. 관세를 매기면 달러가 약세면 시차를 갖고 미국의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자연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지난달 6월달 기준으로 고개를 살짝 들긴 했지만 트럼프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안정적인 것이죠. 즉 마이크로 측면하고 매크로 측면하고 동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언제 오를 거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그럼 관세가 언제 확정될 거냐가 관건이에요. 8월달 초 확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네. 시차를 갖고 9월달 아니면 10월달 물가 지표가 반영이 될 겁니다. 빠르면. 그러면 10월, 11월 달의 물가 지표를 우리는 언제 보냐? 올해 12월에 봐요.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 미국 연준은 어떻게 수를 들 거냐? 7월달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관세가 8월 때부터 확정됐으니까 뭐 4월 달에 해박의 날 이후에 확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7월 FOMC 아직 하기 전이지만 감히 좀 말씀드리면 7월 FOMC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커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올해 남은 FOMC 중에서 금리를 몇 차례 인하할 것이냐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9월 달쯤이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9월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8월 달 다음에 9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화 정책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중 금리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단기물은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도 이미 기대감이 형성된 것 플러스 수급적인, 즉 국채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9월 달까지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장기 금리입니다. 네. 장기 금리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채권 투자를 하면 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으로 이제 돈을 번다, 뭐 시세 차익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투자가 이번에는 작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채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50년짜리 미국 국채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걸 50년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시세 차익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어들은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금리 하락은 국채 가격의 상승. 네. 그래서 단기 물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물에 국채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발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실제로 뭐 이렇게 흥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 될 거로 보시나요? 그렇죠.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이 결국 1대1로 법정화폐와 그러니까 준비자산과 발행 간의 관계를 1대1에 준하게 항등식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발행할 수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발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작년 말 기준으로 비자와 마스터들이 1년 동안 하는 것의 규모를 스테이블 코인사가 훨씬 더 금액 기준으로 늘어났어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언더그라운드 즉 민간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즉 테더, 네. 최근에 서클 등등이 발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단기 국채는 좀 이렇게 안정을 찾을 것이고 네. 기준금리도 좀 내려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이요. 그 환율은 이제 달러를 먼저 말씀드리고 달러의 네. 반대급부의 원화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달러는 첫 번째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드릴게요. 미국은 현재 공화당 정부 카운터파티인 민주당 정부가 이전에 있었죠. 공화당일 때 민주당일 때 그 4년의 얼간 속에서 평균적으로 달러는 어땠냐라고 보면 공화당 정부였을 때 달러는 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는 달러가 약할 거라고 봅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더구나 최근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약달러가 좋다. 지금은. 네, 지금이라는 게 되게 유용하죠. 근데 약달러가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보면 트럼프 정부가 팔 게 있는 거예요. 네. 팔아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달러가 좋다는 얘기 계속 하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좋냐 약달러가 좋냐는 시대마다 달라요. 하지만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결정권자가 약달러가 좋다라는 것의 함의에는 관세도 그런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팔 게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함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모두에 들었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공화당 정부에서는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뭐 금리 차냐? 금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낮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네. 경쟁력이냐, 상대 경쟁력이냐 등등 놓고 봤을 때 달러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럼 반대급부로 그럼 원화가 강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달러는 선진 6개 통화의 가중평균입니다. 네. 거기에는 애석하게도 원화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전망과 원화 전망의 레벨과 시차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 흔히 티커라 그러는 게 데이터베이스 DB상에서의 달러의 이름이거든요. DXY라는 게 있습니다. 뭐 100이냐, 90이냐, 네. 98이냐 이런 등등.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 같고요. 약달러는 것이요. 그런지 원화는 최근 원화가 약해진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달러원 기준으로 1380원, 90원, 1400원 선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원화도 연말로 갈수록 강세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원 막 지금 터치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이게 불안 요소가 해결되면은 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맞습니다. 정도로 봐야 되네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죠. 김두원 위원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율이 좀 잠깐 튀었지만 네. 국내 원화 환율은 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네.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비싸지면 네. 외국에서 또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투자도 막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그럼 이래저래 한국 증시에는 좀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강한 거죠. 제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원화가 네. 강세가 될 겁니다. 그럼 전망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한국 자산을 살 겁니다. 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제 전망이 틀리겠죠. 네. 그러면 한국 자산 중에서 뭘 살 거냐? 부동산을 살 거냐? 동산이 주식을 살 거냐? 네. 저는 둘 다 사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왜 사냐? 이전보다 한국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주식은 뭐냐라고 보면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버냐? 즉 한국 기업 매출의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의 집합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돈을 버냐? 첫 번째. 그런데요, 돈을 예전보다 못 벌어도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돈을 버는 기업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요, 5,000포인트까지는 요원하다 하더라도 저는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네. 더구나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3,710포인트. 올해 말에 3,710. 사실 12개월 포워드인데 그냥 편하게 올해 말에 한 3,710포인트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의 상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자금 속에서 유동성 금융 속에서 지수는 오를 겁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플러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 주주 환원 정책 등등이 지수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테크니컬리 주가 지수는요, EPS 곱하기 PER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성장성 곱하기 멀티, 즉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런데 돈을 잘 못 벌어도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게 항상 분모에는 주식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사주 매입 플러스 소각, 법으로 주식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돈을 똑같이 벌어도 분모가 낮아져서 주가가 지수가 오르는 그런 테크니컬리 기술적인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발휘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기업들이요, 자사주 매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매입하면 1년 안에 소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입을 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정책대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런데 큰 얼개에서 보면 어쨌든 기존보다 특수관계인 3% 룰이라는 게 이런 거죠. 부인나님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인이면
어떤 기업의 3% 우리의 의결권은 6%였어요. 네. 근데 3법 개정 이후에 3%룰 통과 이후에 이제는 특수 관계이다라고 하면 우리 둘이 합쳐야 3%. 즉 우리가 의사결정이 대주주가 아니고 소액주주로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인이 과거에 보면요. 법이 바뀌었다고 당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바뀐 거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안 하잖아. 언제 진짜 하는 거야? 시차가 걸린다는 것이죠. 네.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얼개를 크게 놓고 보면 뭐 기대감이 일부 퇴보되고 후퇴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변화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아, 그러면 이제 과거랑 다르게 유의미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 외국인들은 조금 그 경계감이 있다면 네. 한국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투자는 확신이 아니고 확률의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있죠. 물론 요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하지만 정책적으로 어쨌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지수를 뛰어오르겠다. 그렇다면 과거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제 되게 전략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주도주를 계속 사면 돼? 아니면 지금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네. 나중에 외국인이 왔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가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거기 중에 아이디어 하나가 빈집털이. 빈집 털이요. 네. 빈집을 털어봤죠. 어, 빈집 털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털 마음은 없는데 혹시 뭐 주식에선 털어야죠. 그렇죠. 네. 빈집털이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빈집을 털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빈집을 턴다는 건 지금은 곳간이 비어있지만 곳간이 찰 가능성이 높은 집을 털어야겠죠. 네. 거기에 빈집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과거에 외국인이 한 100 정도로 항상 평균적으로 채웠던 업종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절반도 아니고 옛날에는 100 정도 채웠는데 지금 10%밖에 안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수가 올랐을 때 외국인이 다시 채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업종들을 찾자라는 게 빈집털이 전략이고요. 거기에 잣대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 지금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고 적게 사고를 감안했을 때 현저히 외국인 수급 비중이 줄어져 있는 업종.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분류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 사다가 지금 10밖에 안 사는 업종을 쭉 추린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많이 샀다고 현재 많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죠. 네.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또 다른 조건은 그 업종의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등등이 계속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즉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조건. 마지막 또 세 번째 조건도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금 월간 수익률이 네. 지난 2, 3개월 수익률보다 클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그 업종의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탁 추려봤을 때 빈집털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조금은 구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중에 크게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네. 네. 비철금속, 이런 에너지 비철금속, 또 건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현저히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뒤를 볼까요? 2년 뒤를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유가도 낮고 가격도 낮고 또한 건설도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부동산 PF 등등 해서. 그런데 한 2년 뒤를 보자고요.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인나님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조선이 있잖아요. 네. 역사상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역사상. 네. 네. 그러니까 빈집털이 기준으로 보면 조선은 팔아야 돼요. 그러네요. 역사상 이렇게 많이 외국인이 조선을 산 적이 없어요. 네. 자, 빈집털이 전략은 과거의 평균 회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평균 회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닝에 대한 기대치 또한 추세적인 기대치를 좀 더 감안해서 종목을 소팅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빈집털이의 한계는 뭐냐면 항상 모든 전략은 민낯이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지금 조선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고 틀을 깨는 업종.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선을 팔자? 그게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큰 틀의 변화 속에서는 취약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은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1년 뒤에 생각이 뜰 것 같고 지금보다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그럼 뭐부터 들어올까? 과거에 샀던 것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 근데 그 안에서도 성장성이 약한 안 좋은 업종은 안 사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성장성이 좋아하는 업종들을 추려보면 에너지, 비철금속, 건설이 그 안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뭐 선점하는 전략
맞습니다. 보면은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괜찮나요? 실적이?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왜 빈집털이 이런 것들을 여의도에서 좋아하냐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바로미터였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사면 한참 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시황을 보다가 투자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네. 외국인이 오늘 사잖아요. 내일은 개인이 사요. 네. 외국인이 팔잖아요. 내일은 개인이 팔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차가 있다. 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외국인이 바로미터를 못할 때는 딱 한 번. 코로나 직후 동학 개미 운동.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안 샀어요. 하지만 국내 코스피가 3,300까지 갔습니다. 뭐로 인해서? 동학 개미 운동. 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런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서는요. 대부분 외국인 수급이 국내 업종과 주도주를 견인했다. 지금도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조선은요 외국인 수급이 주도주를 결정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방산과 원자력도 그러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되게 높은 수준인가요? 그렇죠.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많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결국엔. 강한 베팅이고 아니면 적어도 외국인 수급과 동행하자. 외국인이 안 사고 있는데 네. 나 혼자 좋다라고 사는 거는 어찌 보면 리스키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이 우리보다 좀 실력이 더 좋을 것이다. 실력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네. 또 중장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경우보다는 중장기적 수급을 갖고 들어오니까 네. 그들의 수급이 또 주가의 하단을 받치면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아마 개인들도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동안 외국인이 왜 안 사냐? 가만 보면 지금 유가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뺐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약세장일 때 그런데 저의 전망이 뭡니까? 처음부터 이제는 강세장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의 폭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의 폭은 평균 7%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의 레벨로 말씀드리면 지금 3,200포인트잖아요. 네.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하단이 3,000포인트입니다. 그럼 뭐 아주 크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수가 7% 빠지니까 종목은 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시청자분께서. 뭐냐면 나는 내 포트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폭은 짧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 그 과거의 논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강세장이었을 경우가 한 6번 정도 있습니다. 2007년, 2009년, 2011년, 2016년, 2021년까지도요. 이런 강세장일 때 항상 1차 상승 1차 하락, 2차 대세 상승이었어요. 근데 네. 이 1차 하락이었을 때 6변의 평균을 보니까 약 7%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세장이라면 7%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저의 전망에 리즈너블하다, 바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버티셔야죠. 그런데 나는 진짜 개인적인 캐시카우, 가게 캐시카우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7%까지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정리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법 개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이 없어지는 거를 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또 이제 배당 관련돼서 네. 또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주고 있던 주식 네. 이런 곳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네. 반대로 뭐 배당에 대해서 좀 인색했던 곳들이 좀 네.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이재명 정부가 배당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고배당 펀드가 엄청 팔렸어요. 네. 고배당 ETF 이런 거 자금이 엄청 몰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전략하기 직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볼까요? 배당은요 잉여자금에서 하는 겁니다. 네. 즉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안정적인 성숙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네. 근데 좀 더 시기에 투자 시기를 좀 좁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배당 그러면요 우선주 투자예요.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죠. 다만 배당이나 청산에서 후순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다만 배당을 좀 더 받고요. 청산 시에 빨리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가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이재명 정부 이후에 시대 정신이 의결권, 네. 소액주주 여기에 밸류를 많이 주니까요. 하지만 배당에 나는 뭐 의결권 시대 정신이지만 난 의결권을 굳이 그냥 배당만 많이 받을래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있고요. 실제 일부 배당주는요 꽤 가파르게 시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뉴스플로우 들으셨을 거예요. 한화그룹의 배당 우선주가 상폐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주 투자는 가장 유의미하게 유념해야 될 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보고서도 쓴 적이 있는데 월 평균 2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있는 우선주만 보자. 우리나라 우선주가 한 103개 있는데요. 그중에 월 2만 개 정도의 월 평균 2만 건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한 3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추려보면 괜찮다라는 게 우선주 전략인데요. 근데 여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대주주 요건 하향. 그러니까 이 기준이 12월 30 말일입니다. 그럼 이제 대주주가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돼요. 파는 거죠. 그런데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주주들이 어떤 주식부터 파냐? 가장 거래량이 없는 것부터 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선주는 더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고 가격 급락.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 하향은 물론 보통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선주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연말까지 뭐 한 4개월 정도 어간 남았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선주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 발짝 뒤에서 말씀드리면요. 미국도 우선주가 있습니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는 미국도 우선주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우선주와 미국의 우선주가 가장 알파벳 우선주예요. 의결권 없어요. 배당 많이 줍니다. 그런데 알파벳 주가랑 알파벳이 우선주랑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요. 현대차 보통주와 현대차 EUV 우선주랑 괴리율이 많게는 50%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싸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어요. 결국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것이 결국 배당을 보통주도 많이 주면 우선주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질 테니까요. 그 주식의 궤도, 괴리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좁혀질 겁니다. 라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우선주 투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또 자사주 소각 얘기들도 계속 나와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엄청 많이 들고 있는 뭐 증권사들 뭐 주식 뭐 폭주하고 막 그랬는데 자사주 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주가를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주가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플러스 소각까지 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주주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희석되는 거예요.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턱하니 자사주 매입하세요. 주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각까지 하세요. 그냥 매입한 다음에 유증을 돌린다든지 다시 한번 매입 처리 안 하면 똑같잖아요. 결국 소각해서 주주 수를 줄이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거고. 근데 실생활에서 대주주나 아니면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기업의 오너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걸 대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큰 합의 속에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또 되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장을 왜 했냐? 결국 상장은 은행한테 빌리면 무한 책임. 죽어서라도 뼛속까지 따라와서 이자 받는 게 저도 뭐 증권회사 은행 있지만 그래서 은행한테 잘 돈을 안 빌리잖아요. 유한 책임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주주는 투자자예요. 내가 이거 주주한테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잘하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럼 같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왜 기업인들이 끝까지 주가를 반영하거나 거기에 우리 소액주주들한테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라고 봤을 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느냐. 뭐 이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건 경제적인 논리와 거기 플레이어들의 이견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다 쏠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까지는 한쪽으로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의미했던 것처럼 너무 한쪽 방향만 있었기 때문에 잠깐은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 증여상속세가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여상속세도 물론 그렇죠. 근데 증여상속세 세법 다 중요하지만 증여상속을 해야만 뭐 증여세를 낮춰줘야만 부자들이 돈을 풀 거다라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죠. 그들이 돈을 풀어야지 낙수효과 비슷한 것이 생길 테니까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자기가 나중에 상속세, 맞습니다. 증여세 걱정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또 대타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증여와 상속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산의 대물림. 자산을 대물림하는 게 맞나?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항상 그래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상당한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좋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일하는 게 자식들한테 부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인데요. 자식한테 물건을 줘갖고 성공할 가능성보다 자식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이 최고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저만의 바이어스일 수 있습니다. 부를 물려주는 게 행복과 성공이다라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의 자식의 도전을 내가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것의 부보다는 다른 의미의 돈을 버는 법으로 오히려 전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대물림이다라는 시대적인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지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넥슨 같이 네. 상속세 내면은 이제 회사가 이제 없다. 뺏겨버리는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걱정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업을 하다가 다시 한번 왔지만 태초에 내 것이 아니었거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그러면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지금 뭐 자사주 소각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는 뭐 해결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이 주가가 유의미하게 올라갈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주가에 그러니까 시장의 미스터 마켓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죠. 처음에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소각을 할 테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막 시세가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지금 퇴보하고 있고 네. 이게 아닌가요? 이러고 자사주를 많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또 막 시세가 바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가 되게 정책에 민감한 시기죠. 음. 왜냐하면 6월달 새 정부가 들어서고 사실 허니문 기간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수급이 변동성이 너무 많은 구간이다.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뭐 옳고 싫음을 떠나서 이제 4, 5년 동안 국정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텐데 그의 기조를 잘 보자. 결국에는 할 거다. 부침이 있어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자사주를 뭐 매각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책 기조니까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확실한 주가 상승 요인이라면 네.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서- 안전한 투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오늘 빈지털이 전략도 말씀드렸고 자사주 우선주 많은 거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요. 저한테 수많은 펀드 매니저와 그다음에 개인 리테일 고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수혜주가 뭐냐? 도대체 이번 정부에 저는 딱 한마디 말씀드려요.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수혜주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다. 지수가 뜰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나 어색하지만 지수를 국장에 투자한다. 야, 이게 좀 어색하지만 그게 확실할 것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인남 TV에서 네. 진짜 수많은 팬데믹 이후에 채널도 엄청 커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항상 따라드리는 거. 국장을 떠나는 건 진흥순. 네. 이제는 국장을 들어오는 건 진흥순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수 투자만큼 확실한 거는 없으니 사실 이게 3,700만 간다고 하면 네, 지금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 말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사실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데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단연간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정책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거죠. 되겠어. 네. 벌써 하는 거 보니 이러다가 누가 들어오냐. 지금 양도세 막 올리고 막 저거 맞습니다. 대주주 막 강화하는 거 보니까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라는 또 걱정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그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다. 뭐 이번 정부가 정책의 속도감이라는 게 있죠. 네. 뭐 국무회의도 생방송하는 이 시대에 정책의 속도감들을 보면 일단 원하는 것은 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돈을 버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네.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아까 잠깐 조방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조방원 쪽은 이미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실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네. 베팅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적도 도와주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안보 자산하고 많이 엮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패권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본 적이 반도체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패권국 도전자인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거 조선, 네. 방산, 수많은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어떻게 할 거냐. 신재생, 미국은 이미 화석연료로 전환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뭐 풍력도 뜨고 하지만 결국에는 소형 원전 원전으로 간다. 원전도 사실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네. 특히 이제 뭐 프랑스 쪽 뭐 계속 막 뭐 시끌시끌하고 결국에는 뭐 후회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뜨더라고요. 네. 한국이랑 할 걸. 네. 그러면 여기도 어찌 보면 좀 탄탄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하시는 분들이요. 네. 원전은 싫어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난 이상해. 네. 왜냐하면 원전 신재생 원전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왜시냐라고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크게 환경을 저해하니까 네.
그런데 약간 신재생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원전을 같은 카테고라이즈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에너지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부분은 뭐 원전 말고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마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러면 뭐 이것도 꽤 안전해 보이는 투자로 보입니다. 김두원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뭘 투자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지금 부동산에 6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 하면서 이제 돈줄을 딱 막았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으로는 안 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도 약간 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거 어디다 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국장이 막 뜬다고 하니까 이제 원래라면 투자 안 하던 분들도 약간 돈을 좀 굴려볼까? 네.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뭐 한 1억 요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래도 미국장 아니냐. 아 이거 국장 한국은 좀 불안하다. 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네. 또 근데 또 아닌데 미국은 너무 비싸다.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한국으로 가자. 여기서 지금 약간 갈림길이거든요. 네. 큰 틀에서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비교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큰 틀에서 일단 투자를 할 때입니다. 투자는 하자. 네, 일단 투자를 할 때입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장 네. 상황에서요. 네,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유동성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국면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차치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 할 거냐, 동산이냐, 아니면 동산 중에서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거는 수많은 셈법이 있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돼요. 그런데 저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1년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미국 주식이죠. 빅테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AI면 빅테크입니다. 네. 사시죠. 고민 없이. 그런데 올해 버전이라면 한 번은 고민해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근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최고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비싼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꿈을 먹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열 겁니다. 하지만 과거 100% 올랐다면 이제는 10% 아니면 20% 오를 겁니다. 기울기가 약해질 거예요. 반면에 반대급부에 있는 한국을 좀 보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주가를 띄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경기 부양, 주가 부양, 증시 부양, 이런 컨셉의 정책들이 많습니다. 유동성 국면에서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 자산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더구나 한국의 고질적인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이 부분들이 일부 동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요 어떤 함의가 있냐면요, 가계자산의 액티비티가 커진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깔고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 아니면 대출. 네. 두 개밖에 없어요. 금리의 취약. 주식은 분기마다 월마다 네. 배당이 생기는 거예요. 네. 부동산 갖고 있을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아니면 대출밖에 없는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라는 게 떨어지니 가계의 소비의 액티비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가운데 보면 좀 더 자산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면 주식을 할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사실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국민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부동산은 또 계속 우상향을 했고, 근데 이제 국내 국장은 또 항상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투자에도 결국 의미가 없구나 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쏠림도 많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우상향도 하고 하면은 부동산보다 더 나은 점도 많거든요. 네. 뭐 관리 포인트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그냥 뭐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네. 뭐 임차인도 없고 세금도 없고 네. 뭐 배당은 조금 있겠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역사에서 오는 신뢰감의 차이. 포머. 네, 그게 있는 거죠. 네. 부동산의 어떤 신뢰도와 네. 이제 국장의 신뢰도.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바뀔까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는 게 몇 달, 1년 이렇게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 바뀝니다. 바뀌기 싫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극단적인 상황이죠. 부동산을 안 사고 네. 주식만 할게요. 망합니다.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선순위가 이런 거죠. 요즘에 현실적인 고통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살 수가 없어요. 반포 평당 2억이고요.
압구정 현대 평당 1억 5천 2억 갈라 그러고요. 잠실 이미 1억 5천 넘었습니다. 네. 강남 3구에 이미 80만 전 세계 대한민국 인구의 4인 가족 다 해봤자 상위 1%. 우리나라의 수도권 상당 부분 살 집은 많거든요. 사고 싶은 것과 살 집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우선순위죠. 그래서 부동산 먼저 사고 주식 살 거냐 그렇게 하실 분들은 모아서 부동산 사시고 주식 하세요. 하지만 주식을 한다는 게 방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 안 사고 주식만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 네. 기본적으로 이 두 자산은 가계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 거냐는 것은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본인의 직업과 본인의 캐시카우를 감안해서 한다. 다만 이전보다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을 이전보다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장을 투자하려고 해도 뭐 아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일로 가면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좀 일부 매각을 하든지 해서 현금화해서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가장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네. 주식 좀 정리해서 국내로 넘어와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분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몇몇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안 가라는 분이 있고 갈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그 밸류라고 할까 미국 주식의 어떤 고밸류. 고점 네. 이거는 뭐 확실한가요? 네. 왜냐면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돈을 버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표현 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높이가 뭐냐면요. 너는 무조건 전교 1등이야. 그런데 요번에는 2개 틀렸더라. 올백 맞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의 확률과 다 맞을 확률과 2개 틀릴 확률 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옥과 석을 가릴 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근데 이러다가 결국 이제 환차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환 이득에서 이제 환 손실로 가는 그 기로에 있는데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러면 뭐 일부 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트렌드가 뭐였냐면요. 저도 이제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연사 요청이 있어갖고 뭐 이제 9월달에 뭐 코이스도 가고 어디도 다 가는데요. 가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탈달러 자산의 트렌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산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이냐, 그게 가장 키워드인데요. 달러의 전망을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드렸죠.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 달러 자산의 가치가 경감될 겁니다라는 네. 것에 좀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이분법적인 거 좋아하니까 네네. 원화 자산이 아니면 달러 자산을 가져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원화로 와도 되고 네. 사실 좀 달러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제3의 길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네.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뭐 물론 이제 금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달러로 다 계산되긴 하지만 뭐 그런 약간 그 가상 자산이나 네. 뭐 이런 금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금은 지난 2년 동안 주구장창 상승했죠. 네. 당시의 포트폴리오가 빛나게 하세요.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창했던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금, 빛나게 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달러 베이스의 패권이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떴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새로운 자산도 중요하지만 과거 자산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게 우리가 경험상 괜찮았지라고 했을 때 금이 하이라이트 될 거다. 더구나 금은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들이 많이 샀었는데 수급적으로 네. 그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게 삼박자가 잘 맞았었죠. 금은 영원할 겁니다. 네. 여전히 빛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쪼개 사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 상품으로 연동해서 사는 건데요. 결국 주식 사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유동화 측면에서도 주식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뜨겁죠. 올해가 아마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그 규모가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일단 편의성, 네. 그다음에 민간의 발행력, 한국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간편함 등등을 놓고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커질 거다라는 것, 어떤 것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수는 수요니까요. 이 수요가 늘어나는 자산도 꼭 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찌 보면 달러랑 연동되는 거니까 네. 그 코인을 산다고 해서 뭐 달러 사는 거랑 같은 가격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는 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오니 네. 그럼 기존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네.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의 그 수혜를 좀 받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가격이 상승할까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가상 자산을 바라보는 전반적으로 마켓 사이즈와 긍정적인 수급의 시각, 네. 그가 비트 이더가 요즘에 최근 그래 상승하고 있죠. 그거 플러스 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럼 뭐야? 코인 베이스
로빈, 서클, 인터넷 네. 등등. 한국에는 그래 한국에는 발행이 아니고 유통거래잖아. 그러면 카카오, 페이, 다날, 네이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각 국가에 맞게 수혜주 주식으로 볼 수 있냐 아니면 자산 그 자체로 볼 수 있냐. 저는 어찌 됐건 이전보다 디지털 자산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사야 되나 하면서 좀 관심들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네. 뭐 코인 쪽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있으시니까 네. 비트코인 쪽은 뭐 전망이 좋은 거라고 봐야겠네 이쪽도 그러면. 네,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네. 언제나 우리가 사고 싶은 자산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트러핏 에셋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물론 다 붙임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선두 기업으로서 포지셔닝했다. 자산으로서 포지셔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어찌 보면 민간에서 발행한 건데 그냥 이제 전 국가적으로 좀 뭔가들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면 네. 이게 금도 결국에 국가들이 인정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받은 거라면 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도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금처럼 네.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가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미 그 논리가 수년째 워킹하고 있고요. 네. 민간에서 만들었다는 게 전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있잖아요. 네. 연준의 반은 민간에서 만들었던 최고의 시대물 결과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들건 정부에서 만들건 시작하는 시점만 아니면 그 워킹하는 작용만 조금 차별점이 있을 뿐이지 결국 신뢰라는 건 어디서 만들었냐 보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미국에서 지금 막 밀고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 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뭐 발행한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던 게 뭐 네이버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뭐 강연을 갔는데 뭐 주식 샀다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혹시 네이버 사셨나요? 했더니 어김없이 다들 네이버를 네.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네이버 지금 주가 막 되게 안 좋은데 네. 뭐 네이버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전망이 밝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를 거쳐간 사람이 지금 국가의 큰 수뇌부로서 두 개의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이버 쪽으로 아무래도 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발휘될지는 뭐 하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행을 민간이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르다. 오히려 유통과 거래는 활발하게 하지언정 발행 쪽에서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갈 거다. 이것이 가장 큰 기스였고요. 따라서 최근에도 다날, 카카오페이 등등이 시세가 내는 것은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측면이 아니고 유통과 거래 측면에서 결제 측면에서 먼저 부각이 받겠구나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면 모르겠지만 네. 네이버 전체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가가 뭐 네. 약간 너무 급등한 거지.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놓고 보면요, 발행 쪽에 좀 더 네이버에 특화되어 있던, 왜냐하면 대용량 언어를 소버린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어느 정도 부침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한국형 AI를 발전시키겠다 네. 하면서 지금 뭐 GPU도 뭐 몇만 장을 사겠다 네. 지원해준다 뭐 임대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말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한국에서? 일단 한국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버린 AI가 바라보는 이퀄, 소버린 AI 이퀄 탈 엔비디아 할 수 있을까? 퀘스천. 아니 그래도 뭐 그 제품은 사서 GPU는 사서 그래도 네. 나름 딥시크처럼 네. 한국형으로 한국인 특화, 한국말 특화된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또 추진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혜택을 네이버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카오가 사실 큰 기업이기도 했고, 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검색창이 전부 다 네이버였고 녹색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네이버,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했던 네이버. 최근에 저도 그렇지만 검색 엔진으로서 네이버를 안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전하고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네이버의 시세는 스테이블코인에 연동되었고 소버린 AI 연동되었고 상당히 하이라이트 된 건 맞지만 또 그만큼 퇴보된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 주변에서 네이버 왜 사라고 하면 딱 그 마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2명이나 지금 네. 점점점이에요. 그런 것도 상당히 녹아져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네. 현 상태에서는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은 반등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올해 좋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 주도주가 좀 더 크고요. 네이버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결여돼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네. 왜냐면 지금 또 7만 원 올라가서 8만 전자를 앞두고 있고 사람들이 네. 그 7만 원만 오면 판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말을 돌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 팔고 좀 더 갈 것 같다. 네. 근데 항상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가다가 또 빠지고 네. 가다 빠지고 하니까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가총액 1위라는 거 네. 상당한 어깨에 대한 부담이죠. 하지만 실적이 2분기가 바닥이었다. 턴어라운드. 그런 네.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테슬라와의 수주 계약 소식도 있고요.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전자가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네. 이 빈집 털이에는 삼성전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되죠. 돼요? 네, 삼성전자가 과거 외국인들이 뭐 35% 이상까지 훨씬 사던데 네. 지금 30한 2, 3% 정도 샀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있다. 네, 그 3%가 뭐 애게라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한국에 돈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요. 외국인들의 수급 중에서 IT 전자기기의 매수세가 엄청 강합니다. 결국 삼성전자 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8만 전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어떤 희망을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뭐 HBM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네. 계속 있었는데 네. 테슬라 칩 가지고 되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저희 하나증권이 3,710포인트. 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레벨업 되지 않고서는 지수는 앞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조방원 얘기도 해주셨고, 뭐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엄청 뜨는 게 캐대헌 이렇게 해가지고 캐대헌. K-팝 데모넌터스 이게 네. 지금 뭐 아주 난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결국에 이 K-팝 뭐 이런 K-컬처 네. 이쪽이 다시 한번 뜨지 않겠냐.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는 조금 전향적인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엔터주, 뭐 아이돌 기반의 이런 산업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네. 번째, 엔터주는 이전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네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초기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화돼서 락인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K컬처 분명히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소비는 진입장벽이 있고 엄청나게 충성 고객들이 많으니까 네.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겠어. 번거롭게 다 달러 사지.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10월 31일 날 경주에 세상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주 에이펙 회담. 네. 에이펙 회의가 있죠. 그때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등등의 정상들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이 합의가 90일 유예됐죠. 네. 8월 1일부터 90일이면 에이펙 회담 바로 끝나자마자 네.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을 잇고 있죠. 한한령 해제. 한한령이 2016년 7월 달에 한한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9년 반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분수령으로서 10월 말에 있을 경제 에이펙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한령이 해제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엔터 화장품 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수준으로 보면 엔터 우리나라 1위기업 하이브, BTS 그들이 들어왔다 등등. 그래서 물론 오너십 이슈가 있죠. 뭐 세무조사까지 받는다 그러고 그런데 또 안에 리더십의 의사회의 역학구조를 보면요 물론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없다 그래서 하이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네.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터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면세점, 네. 면세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여기도 지금 상황이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의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페이퍼를 하나 썼고요. 거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물론 2차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엔터 화장품 면세점이 수혜를 받을 건데 네. 그전에 중국향 그럼 다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9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인바운드에서 중국인이 올 텐데 네. 9년 전에 와서 썼던 소비 패턴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차별점이 있지만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엔터 화장품 면세점 중에서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시가총액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거나 어느 정도 의미 있을 만한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성장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야 되죠. 그래서 엔터에서는 하이브, YG,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와 APR, 네. 그다음에 면세점에서는 롯데쇼핑 이렇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좀 이제 중국발 어떤 뭐 훈풍을 네. 탈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호재들도 다 들으면 전반적으로 투자를 왜 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은 안 사실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보셔도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 오르면 네. 그때 사실 거란 말이죠. 네. 뭐 하다못해 하이브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이브도 지금 막 주가 빠지고 있으면 이거 지금 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거 좀 안 되겠다 하는데 이런 어찌 보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못하는 이유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는 건 안 해본 사람들의 극히 두려움은 투자한다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하려고 그래요. 네, 투자는 가장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일주일만 안 사도 한 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사 보면서 그때 시장이 변하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오케이, 아니면 하나의 우직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오케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즉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돈을 벌고 남는 돈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사실 뭐 빠져도 좀 버티는 건데 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장 투자, 뭐 코인 투자는 약간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좀 막 레버리지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장기 투자 아니면 좀 가치 투자 위주로 하는 게 결과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은 가치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했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가치 투자 좋은 컨셉이죠. 성장주냐 가치냐 등등.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가계자산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컨셉을 주자면 그냥 늘상 저는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 암만 좋아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성장하는 기업을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결국에 이게 돈을 잘 벌어야 그 회사가 이제 제 가치를 받는 것이고 그런 좋은 회사에 같이 내가 주주로 참가하고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 네. 이게 어찌 보면 주식의 본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죠. 빈센트 위원님 모시고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